Welcome back, everyone. I'm Jay Shin, a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in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고 고 교수님께서 어제부터 MC를 맡아주셨는데 다른 일정이 생기셔서 지금부터 제가 MC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스에서 나머지 세션의 MC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신흥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참여와 강화입니다. 사회자는 이기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창의기술경영학과장이자 교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이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ession on emerging technologies for 신흥 better 기술을 통한 engagement and 지속가능 empowerment on 발전 목표 sustainable 달성 development. 참여와 강화 세션에 오신 Today 여러분을 we'll 환영합니다. have a discussion on how emerging 이번 technologies can 세션에서는 contribute to 신흥 achieving 기술이 어떻게 SDGs, SDG Sustainable Development 목표 Goals. 달성에 Continuing the 기여할 수 있는지 previous 살펴보고자 2 years 합니다. discussion on how 지난 AI can contribute 2년간 to achieving the AI가 Sustainable 지속가능 Development 개발 목표 Goals. 달성에 This 기여할 수 year's 있는 바에 session will 대해서 take another step 살펴봤는데 forward and 이번 explore 세션에서는 emerging 우리가 새로 또 부상하고 있는 다른 기술들, 머신러닝, 리모트 센싱, 게임화 기술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With each panelist's experience and research, this session will discuss the 각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는 경험과 연구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지속가능 개발 도전 과제를 다룬 데 있어서 고등교육의 그리고 업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몬테눔에 CEO신 김수지님께서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몬테눔은 한국 환경부에서 주최한 환경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MIT의 교수님이시고 현재 UC 버클리에 계신 셰리왕 교수님께서는 이번 SDG 기아 종식과 관련해서 데이터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동남아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작물 종류와 재배지 경계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 사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세션은 앞으로 신흥 기술을 활용하여서 SDG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2022년 데이빗 롤링크 교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프리아 돈티 교수님, 그 당시에 CMU에 계신 교수님, 그리고 지금 MIT에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그리고 이채섭 ITU 전 디렉터 그리고 굿네이버의 하 박사님께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우리가 AI를 SDG 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학계, 정부, 그리고 업계에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AI에서부터 신흥 기술, 광범위한 여러 기술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흥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신흥 기술이라고 하면 이런 기술들이 개발, 실용적인 적용은 아직까지 대부분 미실현된 그런 기술들로서 여기는 또 구기술이지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응용 사례를 발굴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신흥 기술로 포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기술은 신흥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흥 기술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기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챗 GPT는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제 어시스턴트이기도 한데요.
첨단 AI에게 물어봤더니 신흥 기술이란 혁신적이고 첨단의 기술 분야의 진전으로서 앞으로 사회 경제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 근시일 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AI,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IoT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서는 빠른 개발 속도와 상당한 임팩트를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임팩트를 사회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게임이 과연 신흥 기술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챗GPT의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는데요.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게임은 수십 년간 존재해왔고 일반적으로는 신흥 기술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개발되고 플레이되는 방식이 그동안 크게 변화되어서 많은 업계 그리고 사회의 여러 측면의 중요한 일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임팩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게임도 신흥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세션에서는 어떠한 신흥 기술들이 사람들이 SDG 목표 달성에 더 참여하고 또 강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또 챗GPT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여러 기술 목록이 나왔습니다. AI, IoT, 블록체인 등의 답이 나왔습니다. 머신 러닝이 분명 신흥 기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SDG 달성에 있어서 더 참여하도록 그 활동을 강화하도록 신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데 이 질문을 챗GPT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이미지 AI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이 생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흥 기술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흥 기술을 활용을 해서 SDG 달성에 더 참여하고 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챗GPT에 질문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첫 번째 이 앞부분입니다. 인식 제고와 교육이라는 답인데요. 그리고 제가 보드 게임을 개발해 우리 동료들, 학생들과 함께 개발을 해서 경제 상황이나 또 삶의 질 향상 등을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이미 과거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SDG와 관련해서 많은 관련된 기술과 관련 연구들 또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G 달성에 있어서 신흥 기술이 분명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셰리 왕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와 또 SDG 모니터링 때의 원격 센싱 머신 러닝 활용 방안에 대한 그 발표를 듣도록 할 텐데요. 왕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십니까? Yes. 네, 들립니다.
네, 스크린 공유하겠습니다. 네, 버클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MIT에서 몇 달 뒤에 MIT에서 조교수로 이제 일을 할 텐데요. 현재 UC 버클리의 포스닥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SDG를 원격 센싱,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위성 이미지를 활용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관측 기술이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발전했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랜셋 8 같은 경우에는 30m 해상도 그리고 8일의 재방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플래닛 더브스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4m 해상도가 있고 또 지구를 하루에 한 번씩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여기에 이제 엠베딩된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은 1984년도부터 2020년까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인데요. 지표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산림 지역이 농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고해상도로 어떠한 변천사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2번 SDG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아 퇴치인데요. 사실 특히 2.3 타깃은 소규모 식량 생산자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늘린다라는 타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지 먼저 이것을 파악을 해야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물론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소규모 이제 소농가들의 구체적인 소득 수준을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고해상도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SDG 달성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표 그리고 타겟,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인터뷰나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공간 디테일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업데이트가 자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업데이트가 드문드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정책이나 기술들이 왜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DG 달성에 적절한 기술과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DP를 보게 되면은 하부 전국 단위에서의 GDP의 가용성과 관련된 조사를 하기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만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지역에서든 이런 서브내셔널 GDP 데이터가 그 정확도가 떨어지고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인간의 활동이 있는지, 자연 상태가 변하고 있는지, 불법 조업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간극을 메꾸어서 SDG 달성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과거에 했던 조사 방식과 대조되는 것은 이 위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한계의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위성을 띄우게 되는 것은 비싸겠지만 위성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아주 낮은 비용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해상도가 굉장히 또 공간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위성 이미지 처리 기술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또 특히 딥러닝과 관련된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지 네트 분류 정확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10년 전 과 비교해 봤을 때 그동안 개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머신러닝과 위성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위성 이미지를 방대한 양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이제 라벨을 달아서 딥러닝에 그냥 주입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일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데이터세트 기능 맵, Functional Map of the World 데이터세트라는 것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항이나 건설 현장, 또 농작지 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트레이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많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 데이터가 사실 뭐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저소득 국가, 사하라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 곳곳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이 있고 가용한데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 간극을 메꾸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뭐 비용도 크게 들고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원격 센서 기술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메꿀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셜 미디어 또 뭐 크라우드 소싱 등 아웃소싱 등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시간 공간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물론 이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런 전환이 결국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가지 축을 우리가 확충해야지 이 신능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라벨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또 위성 이미지의 특성들을 제대로 잘 해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역사회의 벤치마크를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이 영역의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알고리즘 지식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유의미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축은 데이터 프로덕트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 프로덕트들의 정확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유효한 불확실성 정량화
가 진행된 그런 지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덕트들은 전 지구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SDG 트래킹 관련된 좋은 데이터가 없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 데이터 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탐지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프로덕트가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라든지 크라우드 소싱이라든지 또 여러 센서 데이터의 여러 모달리티들을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덕트가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은 우리가 이제 인과 추론과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술, 기후변화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든지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한 데이터 프로덕트를 소개를 할 텐데요. 인도에서의 농작지 구획과 관련된 그 데이터 분석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프로덕트를 개발한 이유는 MI 그리고 머신러닝 커뮤니티 알고리즘을 이제 SDG 트래킹과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의 농작지 구획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어떠한 구역들이, 어떠한 지역들이 농작지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작지 경계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은 농업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사실 그 구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에 있어서도 기초가 됩니다. 농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농민들에게 어떤 경계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농작물들을 재배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수확률을 예상할 수 있는지 이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작지의 형태, 모양이나 크기와 또 생산성, 생물 다양성, 그리고 해충과 같은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이제 농작지 구획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소농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농작지 경계나 구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활동 목표는 이러한 전국 차원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농작지 구획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위성 이미지를 가지고 각 농작지에 대한 라벨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해서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라벨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는 이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을 시도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남아공, 호주 이들 지역, 이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유용한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가용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한 것인데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트레이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가 많은 경우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활용했는데 인도에는 그런 정부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성 이미지라는 것이 충분한 그 해상도를 갖고 있는 이미지가 우선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구를 통해서 이런 도전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지 구획의 주요 요소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Matthews Correlation Coefficient (MCC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농작지의 내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OU (Intersection of Union이) 있습니다. 이 IOU를 활용해서 실제로 농작지에서 이것이 정말 농작지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OU의 이제 산정 방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에 더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도에서의 이제 농작지 구획과 관련해서 해상도가 너무 낮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헌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대부분 랜드셋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랜드셋과 센티넬2 이미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센티넬의 정확도가 해상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MCC가 높은 값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보다도 경작지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MCC 값이 꽤 정확하게 나왔고, 또 물론 이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드셋과 센티넬을 비교를 해보면은 개별 이제 구획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상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고해상도 그 지난 몇 년 동안 개발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플래닛 이미지가 있고요. 5m, 그리고 플래닛 또 다른 1.5 미터 해상도의 또 다른 이제 이미지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 해상도를 갖게 되면은 각 구획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경작지 라벨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십만 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수백만 개의 농작지 구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라벨을 활용했습니다.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세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모델을 프랑스에서 트레이닝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델을 인도 이미지에 적용했을 때 결과를 살펴본 것이지요. 지금 보시면은 프랑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농작지 구획 라벨을 붙여서 인도에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이죠. 여기에 0.74라는 IOU 값이 나왔는데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그리고 인도의 농작지가 모양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유사성이 여전히 많이 높다. 농작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네모난 그런 모양을 띠고 이런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해서 인도의 실제 농작지 라벨을 가지고 우리 모델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자체적인 인도의 농작지 라벨을 생성을 했고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모든 농작지를, 모든 이미지를 라벨을 붙여서, 그런데 각 이미지에는 수천 개, 수백 개의 농작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굉장히 또 비싼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 전역의 이미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자 했다면은 각각의 라벨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라벨을 그냥 띄엄띄엄 드문드문 이제 이미지당 5개의 라벨만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농작지에 대해서만 라벨을 하고 나머지는 다 라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도의 노력으로도 결과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인도에 우리가 농작지 샘플링을 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 10,000개의 농작지를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세트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데이터 세트는 제노도에 공개했습니다. 인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의 모델 트레이닝을 하게 되었고 그 모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에서 데이터 세트는 적지만 계속 모델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IOU 값이 더 높아졌습니다. 0.7에서 0.85로 높아졌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0.8의 IOU는 CSIRO에서 이제 호주에서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 모델 트레이닝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어버스 이미지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predicted field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모델의 결과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은 프랑스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인도 같은 경우 라벨 수는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꽤 괜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파란색 곡선은 프랑스에서 아무런 프리트레이닝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여러 데이터 세트 크기별로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해봤고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모델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델을 인도에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8 정도의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래서 프랑스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인도에서의 라벨 수가 7배 정도 적어도 그래도 정확도가 꽤 높게 나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7배 정도의 라벨 효율성을 확보를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인도 전역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인도의 특정 지역인데요. 지금 리눅스 재단과 협력하고 또 CGIAR과 협력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ustain Bench라는 SDG 모니터링 벤치마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 예, 첼린 맹 등 칼테크, 스탠포드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Sustain Bench에서는 15개의 머신러닝 벤치마크를 우리가 수집했습니다. 17개 SDG를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119개의 국가에서 특히 동남아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7개 SDG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Sustain Bench의 ML 챌린지로서는 메타러닝, 셀프-서퍼바이즈 러닝, 멀티모델, 멀티태스크 러닝 등이 있었습니다. Sustain Bench를 우리가 개발한 이유는 먼저 SDG 모니터링과 관련된 연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 또 SDG 모니터링과 관련된 태스크 평가를 표준화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데이터 세트를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결과는 크로스 알고리즘 비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데이터셋을 개발하기 때문에 벤치마크가 있다면은 평가 매트릭스 모든 것을 이제 상수로 잡고 알고리즘만 이제 변수로 가져가서 여러 알고리즘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서스테인 벤치 목표 중에 하나는 ML 커뮤니티로 하여금 사실 전 지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새로운 방안들을 평가하고 파악을 하는 데에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돕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제대로 정화된 데이터,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ML 커뮤니티에서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SDG와 연관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서스테인 벤치는 이미지네트와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전산화와 관련된 어떤 진전을 측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스테인 벤치 같은 경우에는 7개의 SDG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 오른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각각의 SDG별로 어떠한 데이터 세트 모양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세트는 여러 SDG에 걸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성 이미지와 또 거리 단위의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해보고 위성 이미지에서 대응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예측도가 나올 수 있는지 빈곤이나 또 아동 사망률, 여성들의 BMI, 여성 교육 수준 또 위생이나 상하수도 시설, 수자원 형태, 수자원의 현황 등과 연결을 시켜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멀티태스크, 멀티모델 학습을 통해서든 이런 내용들을 여러 이미지 모델리티를 활용해서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SDG, 두 번째 데이터 세트는 2번 SDG, 기아 퇴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장지 매핑, 농작물 유형 매핑, 또 그 다음에 수확률이라든지 또 농작지의 경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13번 SDG도 우리 데이터 세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마 분류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네, 이 기후행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도 물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가마 분류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이미지상에 가마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 SDG, 육지에서의 삶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피복 분류 그리고 영역을 벗어난 그런 피복 분류와 관련된 데이터 세트를 확보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된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반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피복과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유럽, 미국의 피복 분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러한 지역, 데이터가 부족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아주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
것을 활용해 딥러닝용 데이터 로더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를 각 태스크별로 갖고 있습니다. 각 방법론이 벤치마크별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ustain Bench 웹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캐닝을 하시면 직접 링크 연결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 박사님,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혁신적인 데이터셋과 관련된 많은 연구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재단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에서 또 유용한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하시면서 위성 이미지나 이미지 데이터와 관련해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 아니면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성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미지의 양, 위성 센서 이미지의 양, 그리고 생성된 라벨의 수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해상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들이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미지를 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는 뭐 1m 해상도라든지 고소득 지역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고 저소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가 대부분 없습니다. 라벨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월드 데이터셋 펑션 맵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몇 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진, 라구나 펀드와 같은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이런 데이터 부족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나 기구들이 있습니다. 또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네. 김수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저희 게임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프로젝트 서스테인 벤치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Not sure if translation is. Yeah, okay, I'll do that in English. So I thought that maybe I can use those of various data from the Sustain Bench. Sustain Bench 데이터를 우리 게임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Sustain Bench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도전 과제들이 있었는지, 또 저희와 같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Sustain Bench와 같은 작업의 도전 과제는 이 분야에서의 어떤 연구든 진행하게 되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단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각 가구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거에 사용되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러한 조사 결과를 여전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계속 개발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을 게임화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든지, 그래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한 것과 함께 다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연구자들이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위성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또 확대해서 더 넓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이 SDG 모니터링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해서 데이터 세트를 함께 구축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셰리 왕 박사님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하시는 업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모테넘 CEO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테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셰리 왕 교수님이 하늘 위 인공위성의 높이에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면, 저는 땅 위에서 개인 단위의 레벨에서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머스트 게임즈에서는 CSO를 맡고 있고요. 몬테넘에서는 CEO를 맡고 있어서 두 회사에 모두 몸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스트 게임즈와 몬테넘 모두 게임 개발사이고 Play for Change, 어떤 세상의 변화를 위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몬테넘 같은 경우는 소셜 벤처로 설립을 해서 UN SDG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회사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드릴 게임은 먼저 플랜트 월드라는 게임이고요. 탄소 감축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네, 그 UN SDG 목표 중에 13번째 목표죠. 기후 행동을 주제로 하는 게임이고요. 공장으로 가득한 지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푸른 식물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플랜트 월드라고 게임 제목을 지었습니다. 2021년도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기능성 게임 지원 사업 선정작이고요. 지난해에는 구글 코리아가 선정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창구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게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각국이 지금 열심히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탄소가 배출되는 속도를 늦추려고 하면은 게임 내에서 연구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외교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국제적으로 환경 캠페인을 진행을 해서 탄소를 감축해야만 탄소 레벨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이걸 진행을 못하면 이렇게 자연재해가 게임 내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위기를 막아야만 게임에서 승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30분 정도의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경제 발전과 탄소 감축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게임 내에서 실제 인앱 구매를 통해서 진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탄소를 감축하는 행동인 나무 심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앱 구매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기부를 했고요. 작년 여름에 저희가 국제기구인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아포코라는 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유저들의 이름으로 나무도 심고 나무의 이름표도 달았고요. 저희가 심은 나무가 장미목인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벌목이 심해서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게임 소개드릴 게임은
네, 마이 그린 플레이스라는 게임입니다. SDG 중 12번째인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분리 배출을 주제로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플라스틱 혹은 이제 시중에 생산되는 공산품들을 보시면 이렇게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게임을 통해서 이 바코드를 스캐닝을 하기만 하면 분리 배출을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 중에 49,000건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DB화해서 게임 안에 넣어두었고요. 지난해 환경부에서 개최하는 에코톤 대회에서 이 게임으로 저희가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잠시 역시 게임 영상을 보시면요. 게임 여러분이 흔히 이제 방치형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 진행 방식과 동일하고요. 아름다운 나만의 게임 내 월드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동물, 식물이라던가 자연물들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과정 여러분이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코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바코드를 찍어야만 이런 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를 스캐닝을 하면은 바로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떤 환경 인증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담고 있고요. 내가 그동안 스캔한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게임 내에서 도감을 보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모아서 내가 게임 안에 월드를 점점 키우고 이제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OX 퀴즈, 환경과 관련된 OX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른 게임에서 흔히 저희가 이제 현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스캐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질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일을 만화로 그린 건데요. 이런 바코드가 제대로 찍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제품 DB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려고 계속 테스트를 저희가 했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딱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저희가 막 사무실에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굉장히 놀라시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특별히 더러워서 그랬던 건 아니고 바코드 테스트를 하느라 있었던 일들이고요. 일반적인 게임을 개발하면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 게임 역시 저희가 이제 카자흐스탄의 조림 사업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게임 이제 과정을 보시면은 그 안에 세계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게임 안에 세계수 레벨 100을 먼저 도달하는 유저 이름으로 저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폴 세이브 어스라고 하는 다른 스타트업, 조림 사업 스타트업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보통은 가족의 이름, 자녀분들 이름, 이렇게 나무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야구 시즌이라서 무적 LG, 롯데 자이언츠 우승 이런 이름을 붙이신 분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약간 좀 슬퍼지더라고요. 네. 예,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게임은 현재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플레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릴 게임은 Non Fungible Animal, 대체 불가 동물이라는 게임인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입니다. 저희가 SDG 중에 15번째 주제인 육상동물의 보호를 주제로 한 게임이고요. 생물 다양성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하고 있고, NFT를 도입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다른 게임들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인 게임 그리고 게임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영상을 잠시 보시면요. 기본적인 게임 진행 방식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어떤 방치형 게임들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어 나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영토에 사는 주민들인 이제 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동물들이 이제 지리산 반달곰이라던가 마운틴 고릴라, 수달, 레서 판다 이렇게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멸종 위기 동물, 또 해외 멸종 위기 동물들이 주인공이고요. 멸종 위기 동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양, 토끼 이렇게 친숙한 동물들도 등장을 하고, 이 동물들이 멸종 위기 동물을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멸종 위기 동물들 중에 일부를 저희가 NFT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어요.
이 NFT의 그 등장 확률 자체가 멸종위기 동물이 실제 우리 환경 내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하는 확률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의 어떤 자체를 이렇게 소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멸종위기 동물에 애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 게임들을 통해서 SDG라는 목표에 어떻게 도달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왜 이제 게임인지 다시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게임이라는 매체는 재미와 몰입이 극대화된 콘텐츠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몰입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얻는 교육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게임을 예로 들자면 플랜트 월드 같은 경우는 탐소 감축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또 분리배출 게임을 하면 분리배출 방법을 알게 되고, 또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게임이 새로운 세대, 또 Z세대에게 익숙한 미디어고요. 간혹 저희 회사에 ESG 그리고 게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대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환경과 게임이라는 주제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트 월드를 기획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UN SDG가 전 지구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목표들은 사실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기후행동 같은 경우인데, 기후위기가 너무 스케일이 큰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바로 인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게임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어떤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우리가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게임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 탄소를 감축하고 플라스틱 분리배출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행동이 게임 안에서 보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게 행동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개발사로서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SDG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를 할 때 하위의 원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좀 더 공동선을 추구하는, 저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저희 플랜트 월드 게임이 몇몇 유저들에게 사실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해킹을 하는 유저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고 가는 거예요, 게임 안에서. 이 유저 같은 경우는 430그루를 심고 갔더라고요. 사실 해킹을 할 거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 물론 돈은 안 냈습니다만은 해커들도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게임에서 현실로 게임이 게임만의 액션으로 끝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인게임 보상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이 주어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SDG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림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달리를 활용을 해서 저와 이제 이기영 교수님 그리고 셰리왕 교수님이 한 자리에서 다른 길을 걸어와서 만난 모습을 이제 형상화를 한 건데요. 저희가 SDG 그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그래 좋은 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돈은 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처럼 사실 작은 회사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왔거든요. 누군가는 게임으로도 이런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그림처럼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길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aluable 네, 감사합니다. and interesting drawing too. 귀중한 일 그리고 또 흥미로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왕 교수님 또 김수진 교수님
CEO님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서로에게 도움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발언, 김수진 CEO님. 저희 게임과 관련해서 제가 만약 연세대 교수님들에게 좀 요청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뭐 아까 분리수거 게임 같은 것도 보셨지만 실제로 그 게임을 캠퍼스 안에서 활용을 해서 뭐 분리 배출을 하는 어떤 캠페인을 같이 한다거나 학생들이 SDG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좀 모티베이션을 주고 같이 협력을 하고 캠페인을 만든다면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herry, are you there? 시리원 교수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보해 SDG를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SDG 달성에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저렴한 센서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세트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계속 많은 협력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GEF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Lee. 이 교수님 그리고 김수진 CEO님, 셰리왕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 개발의 평가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듣게 되어서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식과 행동을 게임을 활용해 게임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듣게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15분 휴식 뒤에 다음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사회적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